네, 안녕하세요. NKDB 인권본부의 이지한 조사분석원입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최근 발간한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중탈북민 중에서 그중 일부가 공안이 그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체류를 허용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안면식과 신분증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감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 출신에게는 공식적인 신분증이나 거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재중탈북민 중 일부를 암묵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들었고, 그렇다면 과연 중국 당국은 불법 체류자를 식별한 뒤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감시 속에서 재중탈북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총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디지털 감시와 관련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지방인민정부와 공안기관이 발표하는 행정문서 등을 최대한 확보했고, 증언을 통해 보여지는 현상 등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전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중국은 2020년을 전후로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태관리라고 불리는 외국인 통제관리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오면 발견하고 움직이면 흔적을 알고 떠나면 행방을 파악한다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서부터 공공생활 영역, 그리고 외국인이 머무르는 사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경 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일부 성에서는 국경 검문소에 이미 지능형 감시 장비를 도입해서 국경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과 신분증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형 검사 장비가 한 대 차량과 한 대에 탑승한 모든 인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30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 지능형 검사 장비가 설치된 지역이 재중탈북민이 제3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윈난성이라는 점입니다. 윈난성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성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량이 몇 인승인지, 실제로 몇 명이 타고 있는지부터 위성으로 파악이 되고, 누가 타고 있는지는 신분증 스캔과 안면 인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신원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얼굴에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중탈북민이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브로커 차량을 통해서 국경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국경 검문이 모든 성으로 확대될 경우에 재중탈북민의 한국행은 물론이고 제3국으로의 이동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이나 은행, 호텔과 같은 공공생활 영역에서 재중탈북민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탈북민의 일상에서 감시가 심해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국경 검문보다는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차역에 진입할 때 안면인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고속버스와 기차표를 발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중탈북민 대부분은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기보다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중국은 택시에도 CCTV를 설치해서 탑승자의 얼굴과 택시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공안 120 시스템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중탈북민이 신분증 제시와 안면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은행이나 호텔, 교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의 신원이 의심될 경우 실시간으로 신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지역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에 공안부가 중국의 3대 통신사와 협력해서 전국의 전화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신원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생활 영역입니다. 이 화면은 중국 지방인민정부의 행정문서인데요. 제가 발표 서론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재중탈북 여성들도 이 동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 여성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국인이 중국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았고, 세 번째는 가정이 화목한 경우에 그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출입경 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경을 처벌한 다음 신원정보와 생체정보를 등록시킨 뒤에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고 중국인 이웃들과는 사이가 좋은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정성 인민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과 그 중국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외국인 여성이 파출소에 와서 신원정보와 생체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통지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통지문에는 특정 기한을 명시해 두고 이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동태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중국 내 체류를 허용해 주지만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 여성을 즉시 추방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인 가족이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을 숨겨주면서 파출소에 그 외국인 여성의 신원정보와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을 방조자로 모아 행정부류 또는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쓰촨성 이빈시 난시 파출소에서 경찰이 베트남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들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여성들은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이들을 일단 식별하게 되면 등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파출소 경찰과 위생원은 이 미등록 외국인 결혼 여성의 지문 정보와 혈액을 채취하고 있고 그렇게 채취된 DNA 정보는 불법 혼인 외국인 생체 정보 관리 대장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이후에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지방인민정부는 외국인 결혼 여성 관리 서비스 지도소조를 구성해서 지도소조가 파출소 경찰과 보조경찰에게 지침을 내리면 이 경찰들은 외국인 결혼 여성의 가정에 월 1회에서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일일이 동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그 외국인의 중국 내 생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관리 대장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고 계시는 이 정성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의 동태를 디지털 기술로 원격해서 감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지만 중국 공안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주거지에 방문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외국인 여성의 중국어 능력이 어떠한지 지역사회의 융합 정도가 괜찮아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치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는지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직접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가정이란 사적 공간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웃과의 관계만은 그 마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안기관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들의 주거지나 일터에 주기적으로 일일이 직접 방문하고 있고 특히 일부 재중 탈북 여성에게는 주기적으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지를 물어본 정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오픈소스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둥성, 내몽골, 신장, 후베이성, 아노이성, 스촨성에서 동태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KDB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길림성과 랴오닝성, 헤이롱 장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각 성마다 중국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한 체류 허용 기준도 각 성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만났던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증언과 방금 말씀드린 체류의 세 가지 조건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길림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헤이롱 장성에서도 사실상 유사한 조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디지털 감시 현황을 국경 지역과 공공생활 영역 그리고 사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청중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안면인식과 신분증 스캔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난민에 해당할 수 있는 재정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감시망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인권의 경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안 조사분석원의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 현황을 주제로 한 첫 발제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두 번째 발제입니다. 발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질문지에 성함과 소속, 질문 내용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신동희 조사분석원이 중국의 디지털 감시의 재중 탈북 및 적용 실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동휘 조사분석원입니다. 저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재중 탈북민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재중 탈북민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신분적 지위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알려져 있듯 재중 탈북민은 중국에서 정치적 난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중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의 중국 체류는 대체로 인신매매에 따른 북중 국경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결혼 목적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중국에 유입되며 동시에 북한을 떠난 경위와 정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난민 지위 심사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적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기회 없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결과적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그 체류는 감시와 통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체류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지역의 결혼난과 인구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송환을 위한 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며 이들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이자 감시의 대상 그리고 언제든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도 재중 탈북민은 중국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시와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에 편입됩니다. 중국 당국은 재중 탈북민을 식별하고 그들의 민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자체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재중 탈북민을 식별하는 경우는 크게 제3자의 신고와 본인의 자진 신고로 나뉩니다. 그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자진 신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자진 신고는 외국인 등록증, 임시 거주증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진 신고 이후 이와 같은 증명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소문이 탈북민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공안기관에 의해 식별된 대중탈북민은 이후 신원,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 국적의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 공안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기보다 중국 내 체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탈북민이 중국의 농촌 지역의 결혼난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식별된 대중탈북민은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실제 증언자가 받은 행정처분 결정서 사본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식별된 대중탈북민은 공안기관에 민감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보고된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등록하는 항목에는 지문, 안면, 음성, 혈액, 모발 등이 포함됩니다. 공안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신체와 정체성 전반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혈액과 모발은 DNA 시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 유전적 특성, 가족관계 확인 등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처리와 활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러한 민감 정보의 처리, 보관, 활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무원이 승인하여 공안부와 외교부가 외국인의 생체인식 정보에 관해 주로 외국인의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합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절차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주로 공안기관이 시행공고 방식으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공고 방식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민감정보 수집 범위나 절차, 보존기간 등이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과도하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구조는 불법 체류자 관리의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추적 감시와 치안 통제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민감정보 수집 구조는 소위 동태관리 체계 아래에서 앱을 통한 일상보고와 위치 추적으로 확장되며 대중탈북민의 감시는 더욱 공고히 돼가고 있습니다. 대중탈북민에 대한 동태관리는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면 방식은 말 그대로 공안기관이 탈북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탈북민이 공안기관에 출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은 자신이 현재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가족 단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네, 본 영상은 실제 공안이 대중탈북민의 거주지에 찾아와 그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공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공안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신병을 확인하므로 그들이 등록된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가족 단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탈북민들은 중국 메신저 앱인 위챗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텍스트로 전송하거나 공안이 설치한 특정 카메라 앱으로 본인의 얼굴과 주변 환경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사진 촬영된 위경도와 시간, 그리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이 워터마크로 삽입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중탈북민의 거주지에 출입문을 비추는 CCTV를 공안이 설치하여 그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상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실제 공안이 대중탈북민의 거주지에 설치한 CCTV 사진입니다. 해당 CCTV로 인해 공안은 대중탈북민의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그들의 출입과 또 대략적인 신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대중탈북민의 안전 확인과 행정적 점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줌으로써 탈북민 스스로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내면화된 감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대중탈북민의 삶의 기반과 이동의 자유, 규제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내의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대중탈북민은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과 언제든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는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안면인식 체계, 전자식 신분증명 체계 등 디지털 감시 장비의 도입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재확인됩니다. 이들에게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는 단순한 치안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신분의 부재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장치로 작동됩니다. 그 결과 대중탈북민은 중국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쌓았더라도
언제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은 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감 체계의 영향은 중국 영토 안에서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제중탈국민이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감시의 영향은 지속됩니다. 제중탈국민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중국 내 가족관계 정리, 각종 법적 절차를 위한 증빙서류 발급 또는 제중 가족과의 상봉 등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중국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체류 당시 등록했던 민감 정보는 여전히 중국 시스템에 남아있고 그 활용 범위를 규정한 명확한 법령이 없는 중국에서 당국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입국 과정에서의 심사 강화, 또 대한민국 귀국 권고 혹은 신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제중탈국민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내 가족에게 부당한 행정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증언자는 자신의 방문 직후 중국에 남아있던 자녀의 여권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중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귀국 권유에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와 가족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국제인권법상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간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 차별적 집행의 소지를 지닌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제중탈국민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은 제중탈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고 난민지위 심사 없이 송환의 위험을 상시화한 채 동태관리 하에서 식별, 등록, 통제로 이어지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문, 안면, 음성, 혈액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 목적, 정보 활용 범위, 정보 보존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중탈국민은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불안과 일상의 통제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중탈국민의 한국 정착 이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에 잔존한 이들의 데이터는 그들의 자유로운 방중과 제중 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중탈국민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국은 제중탈국민에 대해 난민 지위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중탈국민을 무조건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국제사회의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분류해서 그들이 신분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제중탈국민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감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관, 그리고 보존 기간, 활용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국내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자, 인신매매 피해자, 불법 체류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제중탈국민에 대해 제중탈국민에 대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중국 당국의 디지털 감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가족의 재결합, 또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인신매매, 북한 인권과 관련된 특별보호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중국 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 체계 하에서 놓여있는 제중탈국민의 인권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설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는 수능일입니다. 분명 학생들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중탈국민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의 제중탈국민에 대한 적용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살펴본 사례들은 디지털 감시가 한 개인의 일상과 선택, 그리고 경계 밖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와 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